건강을 지키는 눈, 진단 의료 영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제가 있는 학과 이름이죠.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를 사용한 장비들이 약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왼쪽에 X선 영상이 있고 오른쪽엔 CT라고 적혀 있죠. 둘 다 X선을 쓰는 거긴 한데 CT 같은 경우는 360도 X선과 검출기가 회전을 해서 우리가 3차원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뇌에서는 어디서 자극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fMRI 또는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다 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우수한 화질의 영상을 획득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질병의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진단 의료 영상을 획득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사고와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봅시다. 가천대학교 시그너처 교환 강좌 지성학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지성학 1회 운영 교수를 맡은 서종호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 지난 한 학기 동안 10번의 강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오늘로써 이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일단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덧 초여름을 향해서 가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 낮 기온은 26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참 많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들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질문 해주시고 계신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서포터즈 학생들 외에도 웹엑스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강연을 통해서 질문을 해주면 저희가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상품권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 질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지성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을 함께해서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저도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아쉽다는 생각도 물론 듭니다. 오늘 13주차 강연 역시도 우리 지식과 새로운 시각을 선사해 줄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먼저 힘차게 오늘 13주차 강연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아주실 분은 우리 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교수 모실 분은 국내 진단 의료 영상 분야의 권위자이시고 가천대학교 방사선과에 계신 이영진 교수님이십니다. 먼저 이영진 교수님 프로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진 교수님은 연세대학교에서 방사선학 학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천대학교 뇌과학연구원 영상공학연구부와 융합의과학원 뇌과학과의 참여 교수로서 의료 영상과 뇌과학이 만나는 융합 연구를 활발히 이어오고 계신 분입니다. 자, 오늘 이 교수님께서 해주실 강연은 건강을 지키는 눈, 진단 의료 영상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제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나아가 미래의학을 실현하기까지 그 중심에는 어떤 영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과학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진 교수님께서 들려주실 생생한 연구, 그러니까 진단의 세계는 우리가 건강을 바라보는 시각을 한층 넓혀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영진 교수님의 강연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지금 방금 소개받은 가천대학교 방사선학과 이영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라고 들었는데 또 재밌게 한번 여러 내용들을 풀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글로벌 캠퍼스에 올 때마다 저는 이제 인천 메디컬 캠퍼스라는 곳에 있는데 올 때마다 이제 학생들도 너무 밝은 것 같고 여러모로 이런 학업하기에 좋은 환경이지 않나 싶습니다.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기운을 오늘 얻고 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건강을 지키는 눈, 진단 의료 영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 강의를 간단하게 소개를 이제 서정호 교수님께서 해주실 때 눈 건강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눈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진단 의료 영상에 대한 오늘 전반적인 소개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느 병원일까요? 혹시 보셨을까요? 네,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가천대 길병원에 지금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길병원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제 영상의학과나 회계학과라는 부서가 이제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진단 의료 영상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의 부서들 사용하지만 영상의학과랑 회계학과에서 많이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영상의학과에서 사용되는 어떤 장치나 이런 영상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의료 영상기기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글로벌 진단의료 영상기기 시장에 보면은 약 524억 달러 규모, 연평균 성장률은 7.7%로 돼 있다고 이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37년까지 가게 되면은 약 1,300억 달러까지 빠르게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에 따른 주요 기술 및 제품 동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로는 인공지능 기술이 이런 진단 의료 영상에도 널리 사용되고 분석하는 솔루션에도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 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엑스레이를 사용한 장비들이 약 4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단 의료 영상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부학적인 영상이라는 것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기능적 영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부학적 영상이란 우리 몸 안에 있는 구조물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기능적 영상이란 이와는 조금 다르게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유무를 평가할 때 보통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해부학적인 영상을 오늘 좀 전반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위쪽 줄에 있는 지금 일반 액성 검사부터 CT, 투시 조형, 혈관 조형, 윗줄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엑스레이를 사용한 어떤 영상 기기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래쪽에 울트라사운드 초음파라든지 MRI는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형태의 영상 장치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다양한 영상들이 있죠. 근데 거의 비슷한 위치에서 지금 스캔을 한 영상으로 보이시죠? 머리 쪽을 다양한 방법들로 스캔한 영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왼쪽 위에 일반 X선 검사 영상인데, 얘는 지금 보니까 뼈 구조물들이 굉장히 잘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아래쪽에 CT나 가운데 MRI 같은 경우는 우리가 3차원의 영상을 획득해서 내가 원하는 단면으로 얻을 수 있는 영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사용해서 좀 빠르게 스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이고요. MRI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안에 구조물들이 굉장히 잘 보이시죠? 이런 분해능 같은 것들이 훌륭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위에는 뭐가 또 잘 보이실까요? 우리 혈관 같은 것들이 잘 보이시죠? 오늘 굉장히 복잡한 뇌혈관의 영상을 보고 있는데, 혈관에 조영제를 주입을 해서 이런 혈관들을 나타낼 수 있는 혈관 조영이라는 방법도 있고요. 자, 아래쪽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능적 영상 방법 중에 PET이라는 기술로 영상을 획득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같은 부위라도 다르게 영상이 획득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진단 의료 영상을 획득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은 예쁜 영상, 즉 우수한 화질의 영상을 획득해서 조금 더 정확하고 빠르게 질병의 정보를 가져다 주는 것, 이것이 진단 의료 영상을 획득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8개 영상들이 보이는데 다 흉부의 X선 검사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각각의 다른 질병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질병이 다르게 되면 영상에서 봤을 때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겠지만 비슷하게 뭔가 나타날 수 있는 질병들도 존재하겠죠. 예를 들면 메스라든지 노듈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때는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더 화질을 향상시키게 되면 더욱더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장치들의 기본 원리를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환자가 누워 있죠. 누워 있고 맨 왼쪽부터 MRI 장치라고 써져 있고 맨 오른쪽에 초음파 장치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원리들을 살펴보면, 먼저 왼쪽부터 MRI부터 보시면 환자가 자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석이라는 곳은 안에
자기장이 걸린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자가 자석 안에 들어간 다음에 그런 자기장이 걸린 공간에서 바깥쪽에서 고주파를 가해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걸 전자기파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런 전자기파를 송신시키고 신호를 이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영상을 획득하는 것이 MRI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X선이라고 써져 있죠. 이제 X선 같은 경우는 MRI 같은 경우는 이제 신호가 바깥쪽에서 들어와서 환자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영상을 획득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엑스레이 같은 경우는 다 투과를 합니다. 대부분이 투과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엑스레이가 환자의 이제 투과가 된 정보를 검출기라는 곳에서 영상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지금 보니까 왼쪽에 X선 영상이 있고 오른쪽엔 CT라고 적혀 있죠. 둘 다 X선을 쓰는 거긴 한데, 일반 X선 같은 경우는 한 개 방향에서 X선을 조사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CT 같은 경우는 360도 X선과 검출기가 회전을 해서 우리가 3차원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몸 안에 뭔가 선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환자 몸에 이제 방사성 동위원소 같은 것들을 주입을 해서 그로부터 방출되는 감마선을 검출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핵의학 진단 장치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맨 오른쪽은 이제 프로브라는 어떤 도구를 이용을 해서 소리를 발생시킨 다음에 환자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나오는 신호들을 영상으로 만드는 초음파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장치들에 대해서 한번 세부적으로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런 것들의 기반이 되는 것은 제가 있는 학과 이름이죠.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방사선은 무엇일까요? 이제 방사선 레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힘 또는 에너지를 가진 광선을 의미하고요. 또는 불안정한 상태의 원자핵이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갈 때 에너지를 가지고 방출되는 입자나 전자기파를 의미하게 됩니다. 제가 어떤 단어 하나를 되게 강조를 했거든요. 혹시 들으셨나요? 못 들으셨나요? 에너지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저기 지금 가로에 들어갈 말이 방사선을 한마디로 정의해라라고 하면은 에너지의 흐름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줄이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방사선 어떤 그런 학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줄이라는 단위가 너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는 일렉트론 볼트라는 단위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걸 환산을 시키면은 1 일렉트론 볼트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줄로 환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방사선을 우리가 전구로 많이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구 자체가 만약에 방사성 물질이다라고 하면은 그 빛이 날 때 빛을 내는 능력이 방사능이고 그 빛이 바로 방사선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편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방사선을 어떻게 분류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천에 따라서 크게 자연 방사선과 인공 방사선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사선이 우리 인체에 어떤 받는 양은 미리시벌트라는 단위를 많이 쓰게 되는데, 자, 먼저 자연 방사선이란 우리가 자연에 존재하는 방사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1인당 연간 자연 방사선의 양은 평균적으로 2.4 미리시벌트 값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자연 방사선은 이제 지역마다 다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한 3.0 미리시벌트 정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인공 방사선이란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방사선을 의미하게 됩니다. 의료 방사선이 보통 여기에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흉부의 액성 검사 1회 시에는 약 한 0.1 미리시벌트 값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일반인이 이제 연간에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이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 수치는 1.0 미리시벌트로 딱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게, 방사선을 사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보다 좀 더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치가 약간은 조금 올라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업 종사자 같은 경우는 1년에 최대 50mS까지 받을 수가 있고 5년 동안에 연평균 20mS까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사선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설명을 하는데 장점들만 또 있지는 않겠죠. 우리 방사선 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혹시? 되게 마음이 아픈 얘기긴 한데
네, 좀 위험하다 뭐 이런 느낌도 굉장히 많이 받으실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수업을 듣고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삭제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래도 뭔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굉장히 유명한 노래죠. 되게 핫했던, 지금도 핫한가요 혹시? 네, 중식이 밴드 뭐 황가람 가수분의 나는 반딧불이라는 가사 중에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라는 게 있습니다. 방사선 생각하면은 이거 먼저 반짝반짝 빛만 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뒤에 가사가 혹시 뭔지 아실까요? 뒤쪽에 나오는 좀 안 좋은 가사, 몰랐어요부터인데, 네, 몰랐어요 난 내가 뭐 벌레라는 것을,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벌레라는 게 뭐 엄청 나쁘다 이런 의미보다는 좀 이렇게 위험하다는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이 노래가 이제 방사선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법적인 수치를 잘 안 지키고 무분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피해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네, 원전 사고, 1986년도에 체르노빌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라든지 아니면 2011년에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발생한 원전 사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 너무 무분별하게 막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은 인체에도 피해가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라고 써져 있는 방사선 장애들이 발생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런 방사선에 대한 영향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결정적인 영향이란 게 있고요. 두 번째는 확률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역치값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기준 선량이 있으면 그걸 넘어갔을 때 반드시 생기느냐, 아니면 확률적으로 생기느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두 개로 구분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결정적 영향이 이제 역치 선량이 있는 형태, 확률적 영향이 선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확률이 증가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정적 영향은 뭐 홍반이라든지 뭐 탈모, 뭐 피부 손상,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확률적 영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암이나 백혈병 뭐 이런 것들이 속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이런 게 뭐랑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 몸에 받는 피폭이란 것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래서 피폭을 우리가 익스포저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정의를 하자면 방사선이 가지고 있는 높은 에너지가 원인이 돼서 인체에 피해를 주는 상황을 우리가 피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하지 않는 피폭은 당연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면은 그 원하지 않는 피폭들은 다 잘 막아줘야겠죠. 그 막는 것을 우리가 차폐 또는 쉴딩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정의를 하자면 방사선이 인체 및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 방사선을 흡수해서 영향을 감소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병원에 가서 뭔가 방사선 검사를 해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저렇게 뭐 치마 같은 걸 입고 있는 걸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앞치마, 납으로 이루어진 보통 앞치마, 에이프론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차폐 물질로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 납이 많이 쓰이는가라고 하면은 먼저 차폐 효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그다음 인체 해를 또 최소한으로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납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납도 인체 해를 조금 끼칠 수도 있겠죠.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납으로 만들지 않는 차폐체들도 현재 개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방사선을 이제 막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전문 용어로 방어 또는 방호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런 이런 원칙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원칙, 그런 거는 우리가 어느 기관에서 권고를 하냐라고 하면은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우리가 ICRP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세 가지로 기본 원칙을 정해놨어요. 먼저 첫 번째로 행위의 정당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얘는 뭐냐면, 자, 아래 지금 보시다시피 뭔가 방사선을 사용을 했을 때 이득이 피해보다 무조건 커야 돼요. 이제 이런 것들이 행위의 정당화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만약에 암에 걸린 환자분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습니다. 그랬을 때 엄청나게 높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또 정상 조직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대신에 그만큼의 암이 치료되는 게 훨씬 이득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이런 정당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정당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달성 가능한 낮게 선량들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이 최적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다시 말해서 방어의 최적화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법적인 수치들을 잘 지키는 거, 그런 걸 선량 한도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방사선 방어 또는 방호의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와 관련된 원칙 중에 하나가 이제 RRR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요거는 외부로부터 방사선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3원칙과 관련이 있고요. 최대한 시간을 길게, 짧게, 그다음 거리를 길게, 그다음 차폐를 잘 해야 된다라는 요 3원칙과도 또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단 의료 영상의 세계에 하나씩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선의 발견인데요. X선은 누가 발견을 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거의 모르시죠? 네, X선은 렌트겐이라는 독일의 과학자가 발견을 했습니다. 렌트겐은 이제 1895년도에 X선을 발견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어둠 속에 숨겨진 세계를 비추게 되는 아주 혁신적인 발견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근데 이제 렌트겐이 처음으로 어떤 영상을 획득을 했을까? 지금 보시면은 어떤 영상 같을까요? 오른쪽에 보시는 영상이 손 같죠? 네, 자기 와이프, 아내의 손의 영상을 최초의 의료 영상으로 획득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렌트겐은 공적에 비해서 굉장히 겸손한 과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명언 같은 것들이 많이 없기는 한데 지금 저기 하나가 있네요. X선은 자신이 발명한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것을 발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온 인류가 공유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엄청나게 큰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겸손한 분이었구나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분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진단 의료 영상이 시작됐다라고 거의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X선을 사용한 검사 방법에는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일반 X선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의 X선 방향에서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을 일반 X선 검사라고 얘기를 하게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뒤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을까요? 투시, 혈관, 뒤에 조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뭔가 조형과 관련된 물질을 사용을 해서 X선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우리가 조형제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조형제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X선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 이런 걸 우리가 투시 조형 또는 혈관 조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전산화 단층 촬영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약자로는 우리가 CT라고 많이 알고 있는데, 이제 풀네임은 컴퓨티드 토모그래피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뒤에 토모라는 단어가 붙어 있는 장치들은 일반적으로 3차원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CT 같은 경우도 360도 X선관과 검출기가 회전을 하면서 3차원의 영상을 획득하는 방법이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X선 영상을 획득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한번 살펴볼 건데,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X선이 발생이 돼야겠죠. 발생이 되는 X선관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환자가 있어야겠죠. 네, 피사체 환자가 있어야겠고, 투과한 정보를 획득하는 검출기 디텍터라는 게 필요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런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일반 X선 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X선 영상 진단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장점은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그 영상처럼 뼈의 구조를 잘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한 개 방향에서 X선을 썼기 때문에 적은 선량으로도 X선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은 한 개 방향에서 보통 사용을 하죠. 그러면 그 엑스레이가 지나가는 방향의 구조물들이 겹쳐져 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거를 분리해서 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들이 중첩돼서 관찰되는 단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서 제일 많이 봤을까요? 이 영상들은 이거 혹시 촬영 검사 해보셨을까요? 네, 그죠? 흉부 쪽에 일반 X선 검사 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뼈는 이제 엑스레이가 많이 투과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얀색으로 보통 표현이 되고요. 우리 안에 검정색 부분은 지금 어딜까요? 폐 부분이죠, 그죠? 폐는 뭘로 차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공기라는 매질 같은 것들로 많이 차여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 투과가 되면서 검정색의 음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병원에 가서 이런 엑스레이 검사를 하다 보면은 좀 자세를 좀 특이하게 취합니다. 네, 방사선사 선생님들께서 이런 식으로 첫 번째는 양쪽의 손등을 엉덩 부위에 올리라고 이렇게 좀 불편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팔꿈치를 앞쪽으로 당기라고 또 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호흡을 어떻게 해요? 크게 들이마시고 멈춰주세요 라는 표현을 또 선생님들께서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또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엑스레이 쪽을 바라보고 있지 않고 환자가 검출기 쪽을 바라보고 있죠. 자, 이런 거를 우리가 뒤에서부터 앞으로 엑스레이가 조사된다 그래서 PA 포지션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엑선을 등지고 있는 자세를 취하는구나.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왜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두 가지 영상이 보이시죠? 하나는 이제 팔 손등을 뒤쪽으로 한 거, 하나는 안 한 거 영상입니다. 어디에서 좀 차이가 보이실까요? 지금 보면은 맞습니다. 네, 지금 막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쪽 부분, 지금 폐의 맨 윗부분이 하나는 굉장히 넓게 묘출이 되어져 있고 하나는 많이 좁아진 상태로 묘출이 되어져 있죠. 근데 우리가 원래 폐의 그런 꼭대기 부분이 넓게 묘출이 돼야지만 정확하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부위를 우리가 폐 꼭대기 부분이라 그래서 폐첨 또는 허파 꼭대기 에이펙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펙스를 넓게 관찰하기 위해서 양쪽의 손등을 이제 엉덩부에 올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영상은 이건 찾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헷갈리는데, 하나는 팔꿈치를 앞으로 당긴 거고 하나는 안 당긴 거고, 이런 영상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실 수 있을까요? 너무 똑같죠, 그죠? 사실 저도 안 보입니다. 잘. 뚫어지게 봐야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어디냐면 이쪽 부분입니다. 진단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냐면 폐 쪽의 음영하고 어깨뼈 쪽의 음영이 겹쳐지냐 겹쳐지지 않느냐라고 보통 구분을 할 수가 있고, 팔꿈치를 앞으로 당겨야지만 이 두 가지가 잘 분리돼서 관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른쪽 영상에서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저 부분이 지금 어깨뼈가 같이 겹쳐져서 나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팔꿈치를 또 앞으로 당기게끔 자세를 취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세 번째는 아마 잘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차이가 그죠? 어떤 게 가장 차이가 날까요? 보니까 그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갈비뼈 부분일 수도 있고 가로막 부분일 수도 있고 등등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하나는 들숨 후 멈춘 상태에서 영상을 획득한 거, 하나는 호흡 조절을 하지 않고 영상을 획득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특별하게, 가장 명확하게 보이는 곳은 지금 폐 쪽의 넓이 부분입니다. 폐야라고 보통 얘기하는 이 부분이 깊은 들숨 후에 멈춘 상태로 영상을 획득하게 되면 넓은 상태로 잘 보여지게 되고요. 또 가로막도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반적인 생리학적으로 봤을 때 가로막은 들숨일 때 확실히 내려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제가 확대시켜 놓은 부분이 있죠. 뭐가 좀 다르지 않을까요? 두 개 보니까 하나는 안쪽에 막 미세한 어떤 구조물들이 보이는 것 같고 하나는 그게 잘 관찰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지금 안쪽에 있는 미세한 허파 혈관들, 이런 것들도 깊은 들숨 후에 멈춘 상태로 엑선을 조사하게 되면은 잘 관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흉부 엑선 검사는 주로 자주 하실 텐데 병원 가서 그랬을 때 왜 이런 자세를 취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검사를 받으시면 재미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 자세였죠. 자세라기보다는 엑스레이가 들어오는 포지션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뒤에서 앞쪽으로 보통 엑스레이가 조사돼서 이제 영상이 맺혀지게끔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 왼쪽이 지금 PA 자세이고요. 반대로 앞쪽으로부터 들어가서 엑스레이가 뒤쪽으로 통과가 되는 것을 반대로 AP 자세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무슨 차이가 혹시 느껴지실까요? 보시니까 지금 무슨 사이즈라는 단어도 보이고,
약간의 가운데 이거를 약간 하트 모양으로 그리면 좋긴 하겠는데 지금 뭘 나타낸 걸까요? 빨간색 부분이 심장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PA랑 AP 자세에서 심장의 영상 크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는 이제 영상을 획득하게 되면 확대율이란 게 존재하게 되는데 확대가 많이 일어나면 왜곡이 많이 심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확대율은 어떻게 구해지게 되냐면 엑스레이 선원 소스로부터 오브젝트, 즉 여기서 보면 심장까지의 거리 분해, 엑스레이 소스로부터 검출기, 이미지까지의 거리로 구해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분모 분자 하게 되면 뭐가 더 확대율이 커지게 될까요? 오른쪽에 있는 AP가 확대율이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심장의 확대 왜곡들을 줄이기 위해서 PA 자세를 사용해서 검사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자세를 취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케이스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검사할 부분들이니까 참고적으로 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는 조영제를 활용한 X선 영상 진단 방법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인 투시 조영 검사라는 것과 혈관 조영 검사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장점들은 장기 또는 혈관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진단도 하지만 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시술까지도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점들도 있습니다. 조영제라는 친구들은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영상을 관찰한다라는 말은 엑스레이를 한번 조사하고 그냥 끝이 아니고 계속 엑스레이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우리 피폭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때문에 단점들이 존재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조영제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영제는 이제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컨트라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이제 뭐 에이전트, 미디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컨트라스트는 다시 말해서 대조도, 즉 영상의 화질의 흑과 백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해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조영제의 역할은 뭘까라고 하면은 대조도를 향상시키는 물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진단의료 영상의 대조도를 향상시키는 물질인 이제 조영제를 사용해서 투시 또는 혈관을 관찰을 하게 되는데, 우리 조영제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음성 조영제와 양성 조영제,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 음성 조영제는 이제 검정색 음영으로 나오는 산소나 공기 이런 것들이 속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양성 조영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물하고 얼만큼 친한지를 가지고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들을 수용성 조영제라고 얘기하고요, 안 친한 친구들을 유용성 조영제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투시 조영이나 혈관 조영에 가장 많이 쓰는 조영제들은 수용성 조영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혈관계에는 요오드 성분의 조영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 투시 조영 같은 경우는 위장관계 검사를 할 때 바륨이라는 조영제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 뭐 뒤쪽에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첫 번째 투시 조영 검사입니다. 자, 지금 환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컵을 들고 마시고 있죠. 네. 그래서 위장관계를 보통 검사하는 투시 조영 검사에서는 이렇게 바륨을 환자가 구강으로 먹고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항문 쪽으로 반대로 주입을 하고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나타나는 그림은 바륨을 이제 구강으로 이제 먹은 다음에 나타나는 장기들의 움직임이나 구조들을 관찰하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만약에 뭐 위나 뭐 식도나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또는 더 잘 봐야 되는 곳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오른쪽처럼 뭔가 자세들을 변환하면서 계속 검사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시 조영 검사는 이제 위장관계 검사할 때 많이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물론 여러 가지 비뇨기계나 뭐 간담도계 이런 데도 사용을 하긴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위장관계 쪽을 좀 우선적으로 관찰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크게 이제 한 가지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을 단일 조영 검사라고 하고요. 두 가지 이상 또는 두 가지의
조영제를 사용하는 것을 이중 조영 검사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대장 쪽의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왼쪽의 영상이 바륨만 사용했을 때 영상, 오른쪽은 바륨을 사용하기 전에 이제 공기로 그 점막들을 이제 부풀린 다음에 이제 영상을 획득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를 딱 봤을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왼쪽은 바륨이 쫙 차 있는 형태라고 보이시겠고, 오른쪽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미세한 구조들이 어느 정도는 관찰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단일 조형 검사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장기의 움직임이나 구조를 관찰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중 조형 검사 같은 경우는 그것과 더불어서도 미세한 구조를 조금 더 잘 관찰할 수 있는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투시 조형 검사가 어디에 또 잘 이용이 되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고령화 시대로 많이 접어들고 있죠. 그래서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가장 급속도로 이제 증가하고 있는 질병 중에 하나가 연하곤란 또는 연하장애입니다. 이런 연하곤란 환자들에게 기능적 평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영상학적 방법이 투시 조형 검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은 비디오 투시 연하 조형 검사 VFSS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검사를 할 때는 환자가 이제 조영제를 이제 구강으로 삽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조영제의 양을 측정하거나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넘어가는지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연하곤란 환자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고, 또는 이제 치료를 한 다음에 뭔가 자극 치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연하 능력이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런 VFS를 가지고 검사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혈관 조형 검사입니다. 그래서 엔지오그래피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자, 중요한 단어들은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카테터라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조영제를 주입을 해서 혈관 쪽에 있는 병변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또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배우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실까요? 최송화, 네, 전미도 배우님. 네, 아무튼 그 최송화 배우님께서 이제 연기를 하다가 뇌혈관 쪽에 어떤 병변을 가진 환자가 이제 찾아와서 뭔가 시술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인턴분한테 사타구니 쪽에 털을 쉐이빙해라라고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 인턴이 기억나실까요? 인턴이 맞아요. 네. 머리를 다 밀어버려서, 네, 물론 그런 케이스가 거의 없겠지만 뭐 그런 또 안타까운 일을 드라마로 묘사했던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뇌혈관에 뭐가 문제가 생겼을 때 왜 사타구니 쪽에 쉐이빙을 할까라는 게 의구심이 들 수가 있겠죠. 자,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이 혈관들은 우리가 다 이제 잘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죠. 그럼 만약에 뇌혈관을 관찰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뇌 쪽을 열어가지고 혈관을 막 천장에서 하면 너무 위험하겠죠. 그러면 가장 뇌혈관 쪽에 뭔가 도달하기에 안전한 쪽을 천자를 해서 뇌혈관에 도달한 다음에 거기서 조영제를 넣어서 검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저기 계시는 셸딩거라는 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우리가 셸딩거법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보통은 뇌혈관을 관찰을 할 때는 이제 넙다리 쪽에 동맥을 천자를 한 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이드와이어라는 철사로 안내를 해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카테터가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조영제를 탁 넣어주게 되면은 그 부분만 영상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를 셸딩거법이라고 하게 되고, 지금 모든 혈관 조영술은 거의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혈관 조형 검사 영상을 최종적으로 예쁘게 얻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감산 혈관 조형, DSA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그냥 엑스레이 조사에서 영상을 획득을 합니다. 위치잡이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걸 우리가 스카웃 이미지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흙과 백을 반전을 시킵니다. 좀 더 나중에 예쁜 영상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마스크 이미지라는 흙과 백을 반전시킨 영상을 획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뭐를 해요? 조영제를 주입시킨 영상을 획득을 하게 됩니다. 조영제를 주입시킨 영상이니까 컨트라스트 이미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맨 오른쪽 영상처럼 혈관만 예쁘게 나오려면 어디서 어디를 딱 빼주면 좋을까요? 딱 보셨을 때 컨트라스트 이미지에서 마스크 이미지를 빼주게 되면은
뼈의 음영들 이런 것들은 싹 사라지게 되고 혈관만 예쁘게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DSA의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런 혈관 조형 검사는 어떨 때 가장 널리 쓰일까? 우리 혈관을 생각했을 때 문제점을 크게 두 개로 보면은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래서 출혈, 일단 먼저 출혈을 볼까요? 뭔가 이렇게 뭐 부풀러져 가지고 터져서 출혈이 나는. 그럼 그랬을 땐 어떤 시술이 필요할까요? 이거를 잘 막아줘야 되는 시술이 필요하겠고, 반대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이게 터지는 게 아니고 그쵸? 좁아지거나 아니면 막히거나 이런 것들 있을 때는 무슨 시술을 해주면 좋을까요? 넓혀주거나 개통시켜주거나. 자, 요럴 때 보통 우리가 혈관 조영술을 시행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주 대표적인 지금 출혈성 병변입니다. 네, 지금 보시니까 혈관벽이 풍선처럼 막 부풀러 올라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맥류 또는 애뉴리즘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혈관 조형 영상을 딱 봤을 때 가운데 영상을 보시면 완전히 부풀러 오른 거, 뇌동맥 쪽이 일부가 부풀러 오른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맨 오른쪽은 이제 그 부분을 좀 차단시켜서 출혈을 억제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맥류에 가장 널리 쓰이는 시술 도구가 코일이라는 금속 물질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차단이 되면서 그 부풀러 오른 부분이 없어지는 형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CT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CT는 X선을 사용한 빠른 속도의 3차원의 진단 의료 영상을 획득하는 장치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부위의 단면 영상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360도 방향에서 X선의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3차원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사 시간이 MRI에 비해서라고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엄청나게 빠른 스캔 속도를 가진다 라고 장점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단점이 있습니다. CT 하면 가장 큰 단점, 엑스레이를 360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이렇게 검사를 한대요. 그럼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그죠? 피폭이 너무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환자가 받는 피폭 설량이 아주 높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T라는 것은 X성광과 검출기가 환자의 주위를 360도 회전을 하면서 3차원의 영상을 획득하는 장치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컴퓨티드랑 토모그래피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아까 잠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토모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제 단층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라는 3차원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각도에서 얻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프로젝션 데이터라고 얘기하게 되고요. 걔네들을 잘 예쁘게 구성시키는 것을 재구성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그 과정이 통과하게 되면 3차원의 영상으로 원하는 방향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차원의 영상, 원하는 단면의 영상은 어떤 식으로 획득이 될까요? 라고 보면은 지금 뇌가 있죠. 뇌 영상 3가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맨 왼쪽 위에 있는 영상은 브레인 CT 영상의 대표적인 코로날 플레인의 이미지입니다. 자, 코로날이라는 것은 환자를 앞과 뒤로 나눈 면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영상은 환자를 이렇게 가로로 자른 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을 우리가 이제 액시얼 플레인 이미지라고 보통 얘기하게 되고, 자, 세 번째는 어느 부분을 안 했을까요? 지금 환자를 좌우로 나눈 면을 안 했죠. 그걸 우리가 세지탈 플레인이라고 얘기하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영상처럼 획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위에 맞춰가지고 내가 원하는 단면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 CT를 누가 개발을 했을까요? 3차원의 눈을 의학에 선물한 CT의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하운스필드라는 분입니다. 자, 하운스필드라는 분께서 1972년도에 이제 최초의 CT를 개발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자, 이분도 너무나 엄청나게 큰 공헌을 하셨죠. 그래서 뭘 받으셨을까요? 노벨상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물리학상은 아니고 노벨 생리의학상을 1979년도에 이 공적으로 수상하셨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가 그것도 또 하나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큰 공적을 이제 기려서 어떤 영상의 단위나 이런 것들 아니면 선량의 단위를 표현을 할 때 이름을 또 가져다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CT 영상은 또 특별하게 하운스필드 단위, 하운스필드 유닛이란 걸 사용을 하게 되고, 그다음 아까 전에 엑스레이 개발한 분이 누구였죠?
엑스레이 발견하신 분이 렌트겐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R자를 따서 우리 엑스레이의 조사 선량의 단위를 또 렌트겐이라고 쓰기도 합니다. 라는 거. 자, 아무튼 CT의 영상의 단위까지 쓰게 된 엄청나게 큰 공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최초의 CT가 이렇게 생겼대요. 얘는 2014년도에 이쪽 영상의학 쪽의 가장 큰 학술 대회인 RSNA라는 북미 영상의학회라는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시된 최초의 CT 장치 EMI4라는 곳의 마크1이라는 장치이고요. 그로부터 얻은 영상입니다. 혹시 어디 영상처럼 보이세요? 어느 부위? 보실 수 있네요. 네, 못 보셔야지 이게 강의가 수월한데 지금 뇌 쪽의 영상을 지금 처음으로 획득한 건데, 분해능이 딱 보니까 아까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보다는 좀 안 좋은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지금 현재는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올 수 있다라고 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뭐 어디서 사용이 되는가? 뭐 다 씁니다. 정말 CT는 특히나 응급 환자가 왔어요. 그러면은 보통 다 이제 CT 검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머리 쪽에 뭐 외상이나 골절 당연히 볼 수 있고요. 뇌 종양이나 출혈된 부위, 막힌 부위 이런 것들도 다 검사가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뇌 출혈이 일어난 영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흉복부 쪽에서도 폐 쪽을 또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폐에 결절이 있거나 폐암 환자라든지 이럴 때 많이 적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복부 쪽의 혈관들 관찰할 때도 많이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장 검사에도 널리 사용이 되는데, 특히나 이제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형태의 관상동맥 협착 환자에게도 널리 사용이 되고요. 또 심장은 또 선천성 질환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검사할 때도 보통 CT가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CT의 가장 큰 문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폭 선량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프의 세 번째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흉부의 X선 검사 1회 시에는 약 한 0.1mSv 값을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아무리 낮춰가지고 CT 검사를 하더라도 뭐 흉부 쪽 보려면은 1.5mSv,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척추를 관찰하고 싶다 그러면 6mSv, 60배 막 가까이 차이가 나는 선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평균 연간 자연방사선의 양도 우리나라는 3이지만 보통 한 2.4 정도 된다고 했었죠. 그거보다도 더 큰 선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요. 특히나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모든 암의 한 2% 정도까지 이런 CT의 레디에이션 도즈가 영향을 끼친다라고도 알려져 있고, 또 뉴욕타임즈에 나온 기사에서는 아주 어린 환자에게도 뭐 이런 CT를 너무 많이 검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탈모라든지 안 좋은 질병들이 막 생겼던 이런 경우들도 있다 해서 CT 선량은 항상 이슈다, 지금도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전하게 좀 선량을 저감화시켜서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제시되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거 두 가지만 지금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로는 역시나 인공지능 기술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서 쓰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에 쓰일 수 있겠지만, 처음에 쓰였던 곳은 재구성을 할 때, 3차원의 영상을 만들 때, 이럴 때 이제 딥러닝이라는 인공지능의 어떤 한 파트의 기술을 써서 왼쪽에 있는 영상을 이제 오른쪽처럼 예쁘게 만드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고, 자, 두 번째는 최근에 이제 가천대에서도 좀 밀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게 핫한 반도체 가 또 있죠. 이런 반도체 물질을 검출기로 사용을 해서 좀 더 영상을 예쁘게, 저선량으로도 영상을 예쁘게 만드는 기술들도 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물질이 CGT라는 반도체 물질입니다. 그런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CT를 만들어서 선량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저 CGT 물질 기반의 검출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업 삼성에서 지금 개발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X선과 관련된 영상 장치들에 대해서 봤었고, 지금부터는 이제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는 진단 의료 영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스레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문제가 없는 걸까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안 썼으니까 피폭, 그죠? 피폭에 대한 문제가 좀 적은, 거의 없는 형태의 기법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기 공명 영상입니다. 자, 마그네틱 레조넌스 이미징의 약자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MRI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자,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장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고 바깥쪽에서 이제 펄스를 하나 쏴줘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고주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사용해서 피폭이 없이 아주 좋은 화질의 진단 의료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이 MRI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MRI 아까도 봤다시피 피폭이 없고 화질도 좋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단점도 있겠죠. 무슨 단점이 있을까요? MRI 검사해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CT보다 훨씬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이죠. 자석. 근데 자석인데 엄청나게 센 자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물질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까요? 우리 금속 물질들, 네, 이런 것들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속 물질을 지닌 환자들은 MRI 검사할 때는 유의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자기공명 영상 검사는 어떤 원리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분자 중에 가장 많은 친구가 누굴까요? 몸 안에 있는 분자 중에 가장 많은 게 물이죠, 그죠? 네, 제가 너무 질문이 많나요? 네, 아닌가요? H2O라는 어떤 분자가 가장 많이 존재를 하죠. 거의 80% 가까이 존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 그 중에서도 H2니까 어떤 원자가 가장 또 많이 존재를 할까요? H2? 그러니까 수소겠죠. 네, 그걸 이용하는 검사 기법이 MRI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소의 원자 핵에 자기 공명 현상을 이용한 영상 기법이 MR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환자가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큰 자석 안에 들어가서 검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코일이라는 단어들이 써져 있죠. 자, 얘네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냐면 뭔가 바깥쪽에서 고주파를 발생시켜서 송신시키고 환자로부터 부딪힌 신호들을 다시 수신하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 바로 코일의 대표적인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RF 코일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요. 그 밑에 뭐 그레디언트 코일 이런 것들은 3차원의 영상 정보를 또 획득하게끔 해주는 그런 코일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양한 도구들이 잘 갖춰져서 최종 MRI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또 브레인 쪽의 영상들을 쭉 보여드릴 겁니다. 먼저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T1 강조 영상 이런 것도 있고요. 말이 좀 어렵죠. 네, 그리고 T2 강조 영상이란 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눈으로만 좀 같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두 가지 지금 똑같은 브레인 쪽의 네, 영상들인데 어떤 게 좀 달라 보일까요? 가장 눈에 딱 들어오는 거, 그죠? 명암 차이가 딱 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도 뇌실 가운데 쪽 보면은 한쪽은 어둡고, 그죠? 한쪽은 굉장히 밝게 나왔죠. 이 물이라는 조직이 있을 때 어둡게 표현되느냐, 뭐 밝게 표현되느냐 이런 것도 가지고 우리가 뭐 T1 강조 영상, T2 강조 영상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T1 강조 영상 같은 경우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조금 더 잘 관찰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해부학적인 영상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자, T2 강조 영상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밝게 지금 표현이 되어져 있죠. 그러면 병변 같은 경우는 어떤 물질이 더 상대적으로 정상 조직보다 증가를 할까요? 물이라는 어떤 물이라는 물질들이 그 조직 안에 많이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럼 물이 밝게 나오게 된다면 병변을 더 검출하는데 훨씬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T2 강조 영상은 우리가 병리학적 영상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뭐 두 가지 다 잘 보면서 여러 가지 구조나 병변들을 관찰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맨 오른쪽에는 이제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써져 있죠. 말 그대로 물 분자가 확산하는 어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획득을 해서 확산되지 않는 부위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표시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저기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 하얗게 보이시죠? 뇌경색, 급성 뇌경색 환자의 영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산도를 가지고 뭔가 경색 같은 것들을 진단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MRI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기능적 자기 공명 영상이라고 하게 되는데, 뇌가 이렇게 보이고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져 있죠. 자, 어떤 걸 표시하는 거냐면 내가 뭐 이렇게 손을 움직이거나 뭐 팔을 운동하거나
뭐 걷거나 뭐 이랬을 때 과연 뇌에서는 어디서 자극이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fMRI 또는 기능적 자기공명 영상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거 말고도 오른쪽에는 뭔가 이렇게 막 스펙트럼 같은 것들이 보이죠. 어떤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 안에 어떤 구조물들이 어떤 스펙트럼들을 가지냐를 가지고 질병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MRS 또는 자기공명 분광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대표적인 영상 기법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근데 정말 큰 사고들이 있었죠.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왼쪽은 KBS 뉴스에 나타난 거고, 오른쪽은 지금 조선일보 뉴스에 나타난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MRI를 보통 요새는 찍던이라기보다는 이제 검사라고 표현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검사하던 환자가 산소통에 산소통이 날라오면서 껴서 이제 숨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것들이 이제 산소통이라는 것이죠. 산소통은 보통 뭘로 이루어질까요? 어떤 물질로? 철제 같은 거죠. 철 같은 걸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어떤 강한 금속 물질 같은 경우는 강한 자장으로 빨려 들어와서 이제 붙을 수가 있다라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우리 뇌동맥류 환자는 우리 뇌혈관 쪽에 어떤 걸로 시술을 했을까요? 코일이란 걸로 금속 물질로 시술을 했죠. 이제 그런 코일은 물질 자체가 저런 산소통처럼 뭔가 빨려 들어간 정도는 아니긴 하더라도 혹시나 그게 금속 물질이기 때문에 또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코일이 시술을 해놨는데 딴 데로 움직였어요. 그러면은 출혈된 부위만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부위만 막고 있다가 얘가 갑자기 정상혈관을 막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는 또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금속과 관련된 어떤 형태에서는 항상 MRI는 주의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MRI 하면은 뭐가 떠오르실까요? 너무 답정론가요? 네, 뭘까요 지금? 네, 보시다시피 우리 학교에 뇌과학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뇌과학연구원에서 전 세계 3곳밖에 없는 아주 초고자장의 MRI를 개발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뇌과학연구원에서도 MRI를 개발하는데 많이 힘을 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써져 있는 대로 초고자장이라고 하고 11.74 테슬라라고 적혀져 있죠. 이 테슬라가 보통 자기장의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보통 임상 병원에서 사용을 하는 장치들은 3테슬라 정도 아니면 1.5 테슬라 정도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11.7 정도 되는 테슬라 값을 가지는 고자장의 시스템을 개발했다라고 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영상에 그럼 어떤 특성이 좋아지냐라고 하면은 고자장을 쓰게 되면 일단 첫 번째는 신호들을 많이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너무 좋겠죠. 두 번째는 그만큼 또 분해능을 좋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3테슬라나 1.5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분해능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금 인체에 적용하기는 지금 현재 조금 어렵고, 원숭이 뇌 영상을 처음으로 획득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뭐 7테슬라, 뭐 3테슬라보다 훨씬 더 뭔가 또렷하게 보이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리 좀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CT랑 MR을 이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서 CT랑 MR의 어떤 특징들이 다른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표이고요. 한 줄 요약 부분만 좀 보면은 CT 같은 경우는 빠르고 그리고 고밀도, 뼈나 폐 이런 조직에 적합한 특성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고, 응급 상황이나 외상 환자들은 대부분 다 CT 검사를 통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단점을 안 적어놨는데 가장 큰 단점은 이제 피폭 선량에 대한 우려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MRI 같은 경우는 신경계나 연부 조직 이런 것들에 대한 미세한 구조를 관찰할 때 널리 쓰인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미세한 구조니까 분해능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에 뭐가 문제일까요? MRI는 그죠? 비용도 있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금속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한 영향이 좀 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장단점들을 한번 정리를 해봐 주시면 나중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CT 한번 검사해 볼까요? 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 때문에 검사하겠구나. MRI는 왜
MRI는 비용이 좀 높으니까 자꾸 물음표가 자꾸 이렇게 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것 때문에 검사할 수도 있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많이 피곤하시죠? 네. 그래도 너무 다 밝게 지금 온라인 분들은 제가 잘 못 보고는 있지만 너무 앞에서 밝게 해주셔가지고 되게 긴장 많이 했었는데 지금 편하게 좀 수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초음파 검사입니다. 소리라는 걸 사용을 하는데 초음파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주파수보다 더 많은 진동수를 가진 소리를 사용해서 우리 몸 안의 구조물들을 실시간으로 검사할 수 있는 장치를 또는 검사를 초음파 검사 장치라고 하게 됩니다. 자, 장점은 소리 쓰는 거죠.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엑스레이랑 다르게 피폭 없이 간편하게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움직이고 있는 장기에 이렇게 묘사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검사하기도 쉽고라는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대신에 좀 단점이 있는 게 안쪽 우리 몸 안에 가스나 공기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검사하기가 제한이 된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 해상도가 약간은 떨어집니다. 처음 보면 이게 어디 영상인지 조금 어려운, 제가 수업할 때도 사실 처음에 이렇게 전제 조건을 이제 깔고 합니다. 너네 어려울 거야 이런 식으로 할 정도로 좀 이렇게 관찰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병원에서 한 번쯤 검사해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저런 걸 쓰죠. 지금 이렇게 그림에 있는 프로브라는 친구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프로브의 역할은 뭐냐면 소리를 발생시키고 환자에 부딪혀서 반사돼서 나오는 신호를 영상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거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선형 프로브라는 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볼록형 프로브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부채꼴형 프로브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봤을 때는 뭐가 달라 보이실까요? 혹시 3가지 영상에 물론 위치나 이런 건 다 다른 곳이고 모양이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선형 프로브로 했을 때는 무슨 모양이에요? 영상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고, 볼록형은 정말 볼록하게 이렇게 나오고, 부채꼴은 맨 위쪽이 가장 좁고 완전히 퍼지게 되는 부채꼴 모양의 영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목적하는 부위에 따라서 프로브의 종류를 다르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또 아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음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주파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투과하는 깊이는 짧아지게 됩니다. 그 말인즉 내가 이 피부랑 가까운 곳에 있는 장기를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면 주파수를 올려가지고 검사해야 되고, 반대로 좀 깊숙하게 있는 곳에 있는 장기를 검사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를 사용을 해야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맨 왼쪽은 선형 프로브로 얻은 영상인데 지금 갑상샘의 영상입니다.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갑상샘과 가운데 CA라고 써져 있는 곳이 목동맥이 같이 나타난 영상이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갑상샘은 피부랑 가장 가까이 있는 장기죠. 그럼 이 선형 프로브는 주파수가 어떨까요? 굉장히 높은 주파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반대로 볼록형 프로브는 지금 리버, 키드니 이렇게 써 있네요. 다 뭘까요? 복부 쪽에 있는 어떤 장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표재성 장기보다는 조금 더 깊숙하게 빔이 들어가야지만 검사가 가능한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선형 프로브보다 볼록형 프로브가 주파수가 더 상대적으로 낮게 구성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부채꼴형 프로브는 지금 영상을 보실 수 있을까요? RV, LV, RA, LA라고 써져 있는데 저 어디 나타낸 걸까요? 4개 챔버들. 심장 맞습니다. 네, 심장을 지금 나타낸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왜 심장은 저렇게 좀 작아 보이는 저런 부채꼴형 형태의 프로브를 사용하는가라고 하면은 심장은 어디에 둘러싸여져 있을까요? 우리 심장이라는 것은 갈비뼈에 거의 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죠. 근데 이 뼈라는 매질 자체는 음파가 이렇게 통과하기가 너무 제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뼈 사이사이를 다 들어가서 빔이 도달한 다음에 영상으로 획득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닿는 부분이 굉장히 좁은 부채꼴형 프로브를 사용해서 검사하는 부위가 바로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여러 개의 형태의 프로브를 사용해서 영상을 획득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임상에서 뭔가 여러분들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어떤 프롭을 딱 잡으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나 지금 이거 어디 쪽에 검사할 수 있겠구나, 왜 이걸 쓰는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검사 중에 하나가 왼쪽에 보시는 도플러 검사라는 것입니다. 도플러 효과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혈류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검사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다음 오른쪽에 있는 탄성 초음파 검사, 이런 것들도 이제 최근에는 쓰고 있습니다. 얘는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의 경도, 즉 단단한 정도나 탄성도를 측정을 해서 이 병변이 암인지 악성인지 아니면 양성인지를 구분을 할 때 보조적인 역할로 사용하는 것이 탄성 초음파 검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색깔이 위로 갈수록 소프트라고 써져 있고요, 아래로 갈수록 이제 하드라고 써져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이 많으면 단단한 조직이 많은 거고, 빨간색 부분이 많으면 조금 더 부드러운 조직이 많은 거고. 그래서 두 가지의 병변이 있는데, 오른쪽 영상, 흑백 영상을 보시면 뭔지 좀 애매하죠. 이게 양성인지 악성인지 애매했을 때 탄성도를 측정해 보니까 위쪽은 단단한 게 훨씬 많이 나왔고, 아래쪽은 이제 초록색 부분이니까 조금 덜 단단한 어떤 종양이겠구나 해서 보조적인 역할로 위에가 암일 확률이 있겠구나, 이제 암 조직이 좀 단단한 경우가 많으니까 아래쪽은 양성 종양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검사하는 방법을 탄성 초음파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초음파도 널리 여러 가지 기술들로 활용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은 제가 이런 거 진짜 못하는데 약간 일화를 하나, 신화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의 용어와 관련된 신화가 하나 있는데요. 옛날에 숲속에 에코라는 요정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에코는 제우스의 와이프인 헤라의 저주에 걸려서 이제 말을 못하게 됐고, 대신에 메아리 부분, 즉 마지막 부분 있죠, 저희가 뭐 할까 그러면 할까 요것만, 메아리만 들려줄 수 있는 저주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숲속에 엄청나게 멋진 잘생긴 청년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이제 나르키소스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코가 나르키소스를 첫눈에 딱 보고 반해서 이제 고백을 하였지만, 이 나르키소스가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이제 시련과 상처로 나르키소스를 계속 바라만 보면서 이제 야위어서 죽어가게 됐는데, 그 죽으면서 이제 메아리로 남기게 됐다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냐? 초음파가 소리죠, 그죠? 뭔가 소리, 그리고 환자를 부딪혀서 반사돼서 메아리처럼 돌아오는 소리. 그래서 초음파 영상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에코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에코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밝게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요. 에코가 낮다 또는 약하다라고 하면은 좀 어둡게 나온 그런 형태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자,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는 아니고 신화의 얘기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나르키소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나르시즘 이런 거 아시죠? 그거와 관련된 또 일하니까 한번 검색해서 보시면 재밌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이제 진단 의료 영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좀 잘 들으셨을까요? 그래서 강의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좀 편하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좋은 강연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이용한 분할, 분류, 노이즈 제거 연구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와 달리 방사선 사진 데이터를 다룰 때 겪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 연구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일단 의료 영상에서 또 중요한 화질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노이즈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노이즈가 많아지게 되면은 진단의 정확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이즈들을 줄이는 게 아까 말씀하신 분할이나 분류 이런 데도 큰 영향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노이즈를 줄이는 딥러닝과 머신러닝 기술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수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노이즈는 선량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선량이 적게 되면 그만큼 영상의 화질 중에 노이즈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연관성 있게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환자한테 이제 환자 영상을 사용하는 거니, 만약에 딥러닝이나 머신러닝 이런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정답인 영상이 있어야겠죠. 그럼 노이즈 측면에서 봤을 때 정답인 영상은 선량을 엄청나게 많이 준 영상이 노이즈가 적어지기 때문에 정답 영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환자한테 적용을 하게 되면은 또 피폭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잘 좀 관리를 하면서 이제 정답 영상을 만들고 사용해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혹시 대답이 되셨을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학 다큐나 드라마를 보면 CT나 MRI 같은 영상 기법이 특히 뇌과학 분야에서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장면이 많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진단 의료 영상 분야가 앞으로 어떤 영역으로 더 확장되길 바라시는지, 혹은 개인적으로 더 주목받았으면 하는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아까 또 슬기로운 의사생활도 얘기했었는데, 네, 여러 가지 뭐 뇌 쪽을 말씀을 해주셨지만, 네, 뇌과학뿐만 아니고 역시나 인공지능이 굉장히 핫한 기술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엑스레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되면 선량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남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확실히 이런 선량에 대한 이슈들을 줄여나갈 수 있겠구나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또 뇌과학 연구원에서 개발한 뭐 그런 아주 좋은 초고해상도를 얻을 수 있는 장치들, 근데 이런 것들도 항상 비용적인 측면도 같이 따져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적인 측면들을 잘 고려하면서 우리 개발을 해나간다면 또 저희가 나중에 이제 병변들을 더 잘 검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준비해주신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컴퓨터공학과의 연유성이라고 합니다. 최근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가구나 물건에서 라돈이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는데요. 일상생활에서 라돈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실천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진단 의료 영상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는 분야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최근에 이슈가 있었죠. 최근에 뭐 침대에서 이제 뭐 라돈이 검출된다, 매트리스에서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또 불안함을 가진 일반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진짜로 검출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이제 어디서 보통 이제 이런 것들을 관리하게 되냐면 원자력 안전위원회라는 곳에서 많이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트리스 같은 것들을 뭐 수거해서 뭐 처리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진행이 된 걸로 또 알고 있고, 그러고 나서 평가를 또 이제 안전재단이라는 곳에서 해봤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1년 내내 침대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도 평균적으로 한 0.15mS 값 정도 그렇게 받는다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보고가 되었고,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인의 일단 법적인 허용 선량 1mS 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뭐 지금은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뭔가 계속 깨림칙하고 평가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관 중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라는 킨스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라돈 측정기 같은 것들을 이제 무료로 배송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도 있고, 또는 이제 오늘도 연이 됐는데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저희 학과에도 이런 라돈 측정기나 이런 것들이 다 잘 있기 때문에 주시면, 아니면 제가 출동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연락 주시면 제가 배송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관들을 한번 좀 잘 믿고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의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온라인 웹엑스로 들어온 학생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강소연 학생의 질문입니다.
강소연 학생은 조기 진단을 위해서 반복적인 CT 촬영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방사선 피폭을 어떻게 최소화하나요?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반복적인 CT 촬영 검사가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져 있는데 최근에는 아까 말씀을 다 드리진 못했지만 그런 저설량과 관련된 프로토콜들 그다음에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뭔가 이제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의료진이 정말 잘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법적인 선량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장애가 나타날 만한 그런 선량들을 넘어가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고 이렇게 리커멘데이션을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최신의 기술들은 네, 그래도 저설량적인 부분을 잘 관리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김영욱 학생 질문입니다. 항암 치료도 방사선을 이용하는 걸로 아는데 피폭의 원리를 활용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역시 네,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사실은 방사선 진단 영상은 제가 그래도 많이 공부를 했는데 치료 쪽은 아직 정확하진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또 다른 방사선 치료는 다른 분야라서 그래도 아는 범위 내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역시 방사선을 이용을 합니다. 전자선 뭐 이런 것들 이용을 해가지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또는 요새는 굉장히 핫한 또 주제가 있습니다. 중입자, 뭐 양성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암을 치료하게 되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질문자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방사선의 형태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피폭의 우려가 있고 그래서 방사선 치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암 조직 그리고 내가 치료를 원하는 조직은 최대한의 선량이 도달하게 하고 대신에 주변의 정상 조직에는 이런 선량들이 최소로 들어가게 하게끔 하는 기술이 이제 가장 핵심이고 메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는 비슷한데 그런 기본 틀을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 교수님이랑 사전 토크할 때 대기실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주였죠? 건강을 지키는 눈이라고 해서 안과 혹은 눈 건강인가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너무나 잘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 진단 의료 영상의 세계를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이영진 교수님이 전해주신 방사선의 의학적 지식 그리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너무 뚜렷하게 잘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연 잘 진행해 주신 이영진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나간 인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